자, 5번 보시면은 275쪽에 5번 보시면 이게 저당권 설정의 제한인데요. 자, 우리 저당권 설정의 제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정자 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해서 예정자에게 주는 과정을 살짝 말씀드리면은 예정자 보호 조치니까요. 사업주가 대지를 먼저 취득을 합니다. 대지를 취득을 하죠. 대지를 이전 등기를 통해서 등기받아 취득한다고 봅시다. 대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사업 승인을 받겠죠. 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권을 딴 상태에서 착수 신고가 착수하게 되는데 완공이 됐다. 그러면 이제 사용 검사를 받고 쓴다 그랬죠. 그런데 완공이 돼서 완공한 사람이 사업주가 완공했으니까 자기가 아까 원시 취득해서 자기 앞으로 이제 보존 등기를 할 겁니다. 보존 등기를 한 상태에서 나중에 예정자가 잔금 내고 들어오면 안전하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 사업주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예정자가 해가 되게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해 놓고 도망간다. 아니면 용익권을 설정해도 피해가 되죠. 아니면 처분해서 소유권 넘겨주는 거 다 피해가 됩니다. 그런 것들 저당권 등을 예정자 보호에서 설정하는 거 못하게 제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하게 하냐면은 입주 예정자 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우리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이면은 사업 승인 받은 후에 입주자 모집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시공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대충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보여주면 충분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전에는 입주자 그림자도 없으니까 이때부터 관련됐다고 봐도 충분한 보호가 되고요. 우리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 입주를 시킨다 그랬죠. 그러면은 사업주가 통보한 입주 가능일이 우리 잔금 내고서 이제 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입주할 수 있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입주 가능일은 예정자가 자기 앞으로 이전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과 같은 얘기가 돼요. 같은 얘기가 됩니다. 요때로부터 60일까지 보호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부터 60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예정자 동의 없이 예정자에게 해가 되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주에서 주택조합이라면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줄 때는 입주자 모집을 안 하니까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요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택조합이 할 때고 보통이라면 요때로부터 요때, 주택조합이라면 요때로부터 요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위반을 했다, 하우스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우리 공급 파트에서는 뭐 형사처벌 잘 나진 않아요. 우리 공법은 형사처벌은 잘 안 내. 그런데 개인이 위반한 것을 지킬 것을 개인이 위반을 했다면 3년 3천만 원짜리 형사처벌인데 사업주체가 위반하는 이 두 가지는 아까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는 개인에게 수많은 피해를 주는데 오히려 작아요. 2년 2천만 원짜리. 그래서 여기서 사업주가 위반하면 2년 2천만 원짜리에 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반한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게 예정자 보호주체 부기등기제도가 나중에 추가된 겁니다. 우리 부기등기제도는 사업주체라고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지나 주택에 대해서 이거는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재산이다.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부기등기하게 해놓고 부기등기를 이후에 다른 등기를 했다. 그 뒤에 것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예정자가 확실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부기등기 시기거든요. 뒤에 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면 대지에 대해서는 취득할 때 할 필요 없어요. 예정자 보호 조치니까 쪼고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청과 동시에 부기등기하면 됩니다. 이때부터 보여주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주택은 이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나중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주택은 보존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면 돼요. 보존 등기도 되기 전에는 저당권을 아예 설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지는 이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청과 동시에 주택은 보존 등기 신청과 동시에 뒤에 것이 무효. 그리고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는 말소 못해요.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사업 승인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공사 못하니까 보호조치가 뭐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예정자가 예를 들어 이때쯤 이전 등기를 자기 앞으로 신청했다 그러면 말소해서 다른 등기 하더라도 등기 순서에서 먼저 보호받기 때문에 말소해도 상관없어. 또 하나 60일까지 보니까 입주 가능부터 60일이 지났다 보호할 필요가 없어서 말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5번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에서 건설되는 주택대지에 대한 사업주체의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은 자 다른 얘기 없죠? 그리고 가로 속에 주택조합의 경우 제외죠? 그러면
5번에 그냥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으로부터 사업체가 통보한 입주 가능일이요 60일이 된 날까지가 맞는 거예요. 4번은 6월까지라서 안 되는 것이고 그냥 5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 사업주체는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된다. 그 시기로서 옳은 거 부기등기 시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청과 동시에 건설의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하라. 답이 5번이 되죠.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사업체 부기등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을 했는데 1번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나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압류 등이 됐다. 그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지 등기는 효력 무효.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에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때까지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꼭 이전 등기 시까지 부기등기 말소할 수 없는 게 아까 봤듯이 사업 승인이 취소가 되거나 이전 등기 이미 신청을 하거나 60일이 지났다. 그때는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얘기고 3번의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말소할 수 있는 사유. 4번의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가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그 사유 중에 하나잖아. 4번이 맞고요. 5번은 사업주체가 국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도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 원래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체가 공공사업주체라면 믿어주기 때문에 부기등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런 거 공공사업주체일 때도 부기등기가 필요 없고 예를 들어 그 대지가 사업주체 소유가 아닌 남의 땅이다. 그래도 이제 그런 부기등기 못한다. 그런 예외 중에 하나 있죠. 그리고 8번의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우리 투기과열지구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던 시절에 분양권 전매를 최초로 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예요. 분양권 전매 제한을 통해서 투기를 막겠다는 얘기죠. 이것은 올해 들어와서 이제 더 확대 막 적용됐으니까 과거와 달리 좀 더 중요성이 높아진 건데 일정한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 시장운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장운수구청장은 못해요. 국장과 시도지사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장만이, 투기과열지구는 국장과 시도지사 두 사람인데 시장운수구청장이라 지금 이건 틀렸죠? 그 중에서도 국장이 할 때는 좀 더 쉽고 시도지사가 할 때는 조금 어렵고 그 둘의 차이. 그래서 이번에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시장운수에 협의하라. 시장운수구청장과 협의가 아니고 국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국장이 정할 때는 아랫사람인 시장운수구청장의 의견만 들으면 돼요. 그럼 의견만 들어주면 되지 거기에 구속되지 않게 되면 그냥 국장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시도지사 지정할 때는 윗사람이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이 협의를 안 해주면 혼자 지정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시도지사 지정할 때가 좀 더 힘들다.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잘 보시고 3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우리 투기과열지구는 최초로 분양권 전매 제한할 때 기존 주택은 선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입주로 선정된 지위, 그 선정된 지위만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죠. 나중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나온 분양가 상한제나 민간택지에서 우리 수도권에서 하는 나중에 그 분양권 전매 제한 받는 것들은 해당 주택까지도 다 통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기존 주택은 아니고 그 선정된 지위만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에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된다. 우리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규칙에 나온 얘기라 평상시 잘 내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내가도 정답과 상관없이 나왔어요. 그냥 말만 이해하세요. 숫자보다. 여러분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했다라면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했으면 공급이 30% 이상 늘어난 거 아닙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30% 이상 늘어났다면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필요가 없죠. 증가가 아니고 감소라고 해야 돼. 감소. 분양계획이 30% 이상 감소가 되면 공급량이 30% 이상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정해야 되지. 그게 지정 요건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틀린 것이고 사실 요거를 이런 4번 같은 거 규칙의 이건 몰랐다 하더라도 요것도 당시에 정답 찾는 건 쉬웠어요.
5번에 투기과일 중에서 건설을 고파하는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게 되어 사업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때는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는 제한기간 제일 안 나왔고 적용 대상 조금 나왔고 제일 많이 나온 게 전매 제한 기간에 걸리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매할 수 있는 그 사유를 제일 많이 그거 중에 하나 아닙니까? 투기과일 중에서 그 입자로 선정된 지위는 분양권 전매 제한에 걸리는데 지금 세대원 전원이 다 일부 말고 전원이 해외 이주하게 대해서 사업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한다. 이때는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즉 전매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이게 맞는 거죠. 역시 많이 물었던 것 같고 정답을 시킨.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거 몰라도 맞출 수 있는 중요한 건 항상 정답화 시키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알아도 좋지만 중요한 거 정확하게. 9번.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으로서 10년 내에서 영위자하는 기간 내에 전매하거나 전매할 시에 금지하는 것이 아닌 거. 이게 분양권 전매 제한 얘기죠. 분양권 전매 제한이 되는 경우는 10년 내에 정하는 기간 동안에 전매나 전매할 시에 금지하는 것은 투기과일주에서는 선정된 지위만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처음부터 시세 차익이 많이 생겨서 전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그 선정된 지위뿐만 아니고 해당 주택까지 다 들어가고요. 민간택지가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민간택지에서 짓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그 대신 수도권에서만 전매 제한 이 세 가지가 전매 제한 받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얘기인데 1번의 투기과일지구 안에서 건설을 목표하는 주택 입주로 선정된 지위 좋죠.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자체도 3번에 분양가 상한제의 주택의 선정된 지위 이건 지위주택 다 되잖아. 2번, 3번 다 맞고 다 적용받고 4번은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건설을 공급하는 주택 및 그 지위 공공택지 외의택지 민간택지에서 건설을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로 안 받죠. 안 받지만 수도권에서만큼은 분양권 전매 제한은 하겠다. 1, 2, 3, 4번 이게 답니다. 5번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택지, 민간택지 이거는 민간택지는 4번처럼 수도권에서만 분양권 전매 제한 들어가지 수도권 외의 지역은 전매 제한 안 들어가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0번 그런데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는 이렇게 그 10번처럼 10번이나 11번처럼 이 부득이한 경우에 전매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일 많이 물었다 그랬어요. 10번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속하더라도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체의 동의를 얻으면 전매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아닌 거. 세대번의 결혼. 자, 우리 결혼, 근무, 생업선상, 취학, 결혼. 나 이게 부득이한 사유 중에 하나예요. 결혼이라 세대원 전원이다. 세대원 전원이 갈 때입니다. 가족 헤어지지 말라고 인정하는 것이라 부득이한 사유를.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나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요 사유에서는 부득이한 요 사유에서는 수도권으로 가는 것만큼은 제외.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제외고요. 2번에 이혼으로 인해서 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한다. 결혼뿐만 아니고 이혼도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죠. 이혼으로 해서 재산분할을 한다면 전체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에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을 제공한 자가 이주의 재주를 공급받았다. 공익에서 희생된 사람에 대한 혜택으로서 전매 제한 안 걸린다. 4번에 세대원 전원이 다 해외이죠. 아니면 2년 이상 해외 체류. 해외 단순 체류한다면 전원이 다 2년 이상. 역시 1, 3 아닌 거 다 2년에 들어가죠. 건축주택공에서 2년. 그 다음에 입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전부를 배우자. 증여한다. 전부라서 틀린 겁니다. 이렇게 아까 이혼 같은 경우는 전부를 다 뭐 일부에 한한다는 얘기 없지만 재산분할상. 그런데 2번 이혼과 달리 5번처럼 혼인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전부 증여는 안 돼요. 일부 증여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혼인 중에 그 일부를 증여해야 두 배우자가 이제 공유를 하고 사회적인 권한 행사라는 거죠. 전부를 다 줄 수 있다라면은 또 다른 힘 있는 배우자의 단독 소유가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형태가 아닙니다. 이것만 이혼과 달리 일부를 증여한다. 전부라서 틀렸다. 11번. 세대주인 갑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의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갑이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역시 세대원인 갑의 아들 결혼으로 갑의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로 이전한다. 자, 우리 결혼은 부득이한 사유지만 서울특별시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수도권은 제외지 않습니까? 안 되고 2번에 이혼으로 입자로 선대지를 배우자에게 이전한다. 이혼 부득이한 사유.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4번 3은 갑의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간 해외 체류를 하면 2년 이상 해외 체류가 안 되잖아요. 2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해야지 되는데 4번의 세대원인 갑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다른 세대원은 두고 갑이 대전광역시로 이전한다. 질병 치료 부득이한 사지만 그럼 다 같이 가야지. 환자만 보내고 다른 사람 안 가고 이렇게 일부만 가는 경우죠? 안 됩니다. 전부 가는 걸 전제로 해서 부득이한 사유예요. 5번에 상속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한다. 역시 일부가 이전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닙니다. 전원이 갈 때를 전제로 하죠. 그래서 답은 2번만이 되는 것이고 12번에 주택부상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요거는 자 분양권 전매 제한 적용을 받는 주택을 이건 지위 아니고 그 주택만, 이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전매할 때는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이건 잘 나오지는 않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도 있고, 우선 매입할 수 있죠? 이번에 사업주체가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은 주택을 공급할 때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된다. 이 주택에 대해서만 역시 일정 기간 동안 전매할 수 없음을 부기등기하라는 겁니다. 3번의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역시 동시에 하게 돼 있고 주택에 대해서 4번의 위법하게 전매한 자는 분양권 가지는 개인 위반했으니까 3년 3천만 원 맞고요. 5번에 위법하게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는 일정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입자로 선정인지를 환매해야 된다. 환매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환매는 자유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위반한 자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이 본인이 받았던 그 납부금에다가 이자 정도 합산한 그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순간에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급하는 순간에 이제 사업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니까 이제 환매죠. 근데 환매할 수 있다요. 그래서 덜 나왔던 거고 13번에 이제 주택부상 공급지적 교란 금지를 위한 일정한 양도 등이 제한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건 물었는데요. 자, 우리 주택부상 공급지적 교란 금지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증서나 지위를 교란한 시장 교란행위를 금지한다. 뭐가 금지되어 있냐? 그런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각종 광고까지 다 금지가 돼요. 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 금지는 양도, 양수 개념에서 상속 저당만 제외입니다. 상속 저당은 제외예요. 우리 분양권 전매에서도 금지는 전매에서는 다 포함하되 상속만 제외했는데 우리 공소 교란 금지는 상속 저당까지. 그러니까 상속 저당이 나오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 애초에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니까. 근데 상속 저당이 아닌 것이라면 이제 주택 공고를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에 대한 것이면 금지가 되고 주택 공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상관없으면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금지에 대해서 요 금지했는데 위반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문제를 풀면서 보고요. 여기서 가장 기본은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냐 아니냐 구별하는 겁니다. 13번에 주택 공급지적 교란 금지로서 일정한 양도 등이 제한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한되는 것이 해당되지 않으면 허용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입주자 저축 증서. 입주자 저축 증서. 요거는 이제 주택 받을 수 있는 증서에 들어가죠. 금지되는 제한되는 것에 해당됩니다. 주택 상환사채 채권 중에선 요것이 유일하게 여기 걸려서 주택 받는 채권이잖아요. 다른 채권이 여기 안 걸려요. 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 주택 조합원으로서 국민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자, 제가 지역과 직장 주택 조합원 지위면 지역과 직장 조합주택 지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지위죠. 그래서 우리 조합파트에서는 여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주택 조합원 지위는 상관없이 그건 채로 받는 게 아니니까 지역과 직장 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예외적으로 된다 했던 겁니다. 원칙으로 안 되는 게 여기에 걸려서요. 4번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택 대상자 확인서. 이주택으로 지어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딱 들어가자. 5번에 건물에 대한 담보물권자 지위. 자, 우리 건물에 대한 담보물권자. 어느 담보물권자가 주택을 직접 받습니까? 담보 가치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 담보물권자는 주택 받는 게 아니죠. 이게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14번에 주택 오히려 전형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14번에 다음 중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시설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까 교란 행위가 각종 주택 받을 수 있는 것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까지 다 금지가 되는데 상속저당은 제외라고 했죠. 그러면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찾으라. 그럼 여기서 일단 상속과 저당이 제외니까 상속과 저당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다 허용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앞에 거 볼 것도 없이. 상속저당에 해당되면은
원래는 할 수 있는데 여기 주택 받을 수 있는 금지되는 들어가도 허용이 되니까 그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보죠. 앞에 볼 거로. 그런데 상속저당이 아니라면은 주택에 상관없는 것이라야 허용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차피 여러 군데서 고르는 거니까 하나하나 차례로 볼까요? 1번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주택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들어가죠? 증여. 증여도 안 됩니다. 이거 안 돼. 입자 저축증서. 이것도 들어가는데 증여 안 되죠. 주택 상환사채 저당. 주택 상환사채지만 저당이잖아. 저당이니까 허용되죠. 그러니까 답은 일단 교란이 아니고요. 라번은 입자 저축증서 들어갑니다. 매매 알선해줘도 안 되지. 도시개발 채권 양도. 이것이 또 허용되는 것이죠. 도시개발 채권이면은 주택 받는 채권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원리금 현금 받는 거잖아. 채권 중에서는 주택상환사채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번과 마번 나왔죠? 다마. 그 다음에 바번이 시장에 발행한 무허건물 확인서. 이것도 이제 무허건물 확인서 하게 되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딱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4번의 이주택 대상자 확인서도 맞는데 각종 4번에 매매할 목적으로 하는 전화 광고가 됐든 4번에 인터넷 광고가 됐든 다 금지가 되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허용되는 것은 다번과 마번이라고 했나요? 그거만.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은 이 공급수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설명, 여러 가지 이제 위반한 자에 대한 대책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한된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와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무효한다. 이게 틀린 게 위반을 했으면요. 공급 계약 체결 전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자체는 무효로 할 수 있고 그 지위에서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공급계약 체결 전 지위 무효,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공급계약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봐서.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틀렸죠. 이번에 국장은 위반한 자에 대해서 10년 내에서 주택의 입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고 최대 10년까지 자격 제한할 수도 있고 3번은 사업체가 위반자에 대해서 영의정하는 일정한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사업체가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환매 규정이죠. 환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매를 했으면 사업체 것이 됐으니까 4번의 사업체는 매수인에게 주택계약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입주한자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도 있고 5번에 거기서 교란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주택받으신 증수 개인 위반했기 때문에 3년 3천만 원짜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16번이 이제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공급에 대한 종합 문제예요. 지금까지 배운 거 종합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쉽게 보시면 풉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284쪽에 이제 주택의 리모델링 파트. 자, 이제 건설 공급이 끝났고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이건 건설 공급 파트가 아닐까? 여기서 이제 리모델링 허가 파트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번 보시면 주택업상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리모델링은 건축의 자산 가치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신축, 중축, 대수선하거나 일부 중축 둘만 해당이 되죠. 신축 안 됩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의 증축은 사용검사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여러분 그 대수선은 최소 10년 지나면 되지만 일부 중축을 통한 리모델링 할 때는 그 일부가 넘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용어 시간에 했던 거. 그 일부가 전체 전용 면적 기준으로 전체의 30% 내에서 대상주택이 85면 비교적 작은 85 미만이라면 좀 더 넓게 40%까지 이게 일부 얘기고 그걸 넘어서면 안 되거든요. 일부에서 그 일부를 잘 하시고 나머지는 다 15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뭐 15년이 지나야 된다. 세대수 증가할 때는 최소 15%가 한도다. 수직 증축할 때도 15층 이상이면 3계층까지 15층이 안 된 14층까지 2계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15년이 경과된 건 좋은데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이게 틀린 거예요. 15년이 경과된 주택이면 국민주택이든 아니든 주택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에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자, 우리 안전진단은 리모델링 중에서는 대수선형이 아니고 증축형에만 허용되는 거예요. 증축형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증축하게 되면 새로운 면적 증가가 생기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할 수가 있다고 봐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만 되고 그럼 시장당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봤더니만 지금 여기서처럼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어요. 리모델링은 위험하대. 그래서 아예 부셔버리고 재건축하겠다. 그럼 재건축은 정비사업에 속하니까 정비법에 따라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허가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재건축이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 없이도 재건축은 이게 말이 안 되죠. 재건축은 정비사업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법에서는 배우셨죠?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아서 사업시행권 따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고요. 4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수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동의만 얻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 리모델링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결의 요건이 단지 전체 등록 해설처럼 단지 전체 75% 동별로는 과반수가 되지만 50% 이상 동의가 되지만 동만 리모델링 한다면 동의 75% 이상 결의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3분의 2가 아니고 75가 기본이면 75는 4분의 3 아닙니까? 5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하는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제가 주택법에서는 감리자를 승인권자가 지정한다. 승인권자가 사업 승인을 했을 때와 시장 등이 리모델링 허가를 하였을 때 승인권자가 지정을 한다. 그랬는데 이때도 공공사업주일 때는 승인권자 지정 안 하고 도시형일 때는 지정 안 하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토지주택공사가 행하는 리모델링이니까 공공사업주체가 행하는 리모델링이죠. 그러니까 원칙과 달리 예외가 적용돼서 승인권자가 지정하지 않는다가 맞는 겁니다. 공공사업체가 하니까 예외 규정이 적용돼서. 그래서 이것도 사실 4번에 대한 숫자 몰라도 5번 갖고 그냥 찾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고요. 자, 우리 2번 보시면 주택업산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최근 문제 중에 하나죠. 기존 14층 건축물에 14층이면은 15층이 아니죠. 15층 이상이 아니죠. 그럼 14층 건축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에 2계층까지 이게 맞잖아요. 15층 이상이면 3계층, 14층 이하는 수직할 때 2계층까지. 그리고 2번에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80% 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 제출하라. 80% 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는 지역과 직장 조합 만들 때 제출 서류죠. 리모델링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겁니다. 3번에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는 시장 의소에 신고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회가 리모델링 하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조합보다 그래서 불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신고가 되게 틀렸죠. 시장 의소에 허가예요. 리모델링은 신고 없어요. 다 허가받아 하는 것이지 원칙이. 30대 이상 증가만 사업 승인이 되잖아요. 4번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라. 10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증축형이 아니고 대수선을 통한 리모델링 할 때고 증축형 리모델링은 15랑 관련된 15년이 지났음을 첨부해야 됩니다. 5번에 리모델링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 공정하게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최근 문제지만 1번 갖고 찾을 수 있는 문제고 다른 잡다한 것은 사실 1번 숫자보다는 다른 숫자들은 좀 더 잡다한 숫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그걸 물어봤고요. 3번에 주택옥상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이렇게 증축형 리모델링을 전제로 해서 시장소의 안전진단을 요청해야만 되고요. 증축이 하는 건 필요 없어요. 여기서 대수연을 통한 리모델링 할 때는 안전진단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시장허수구청장은 증축 가능 여부에 확인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만 돼요. 의무적으로. 그럼 시장 등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재건축사업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에 대해서도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아니 그러면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 리모델링을 허가하면 안 되죠. 위험하니까 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4번에 시장허수구청장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의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원래는 이제 리모델링 허가하기 전에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직 증축형만큼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허가하고 나서도 상세화해서 한 번 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수직 증축에 대해서만. 5번의 시장호수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분의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요청이 한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우리 마치 재건축 안전진단을 배웠던 것처럼 요청의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에 주택부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일종의 반값 아파트 주택만 분양받고 토지는 분양받지 않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한 토지는 임대차를 맺어야 되겠죠. 기간은 20년 40년이 한도예요. 40년으로 한답니다. 이 경우 주택 소유자 75% 이상 4분의 3 이상의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2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이것도 40년 범위에서. 그래서 40, 40이죠. 2번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그 토지 외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우리 토지 임대 분양주택이 일종의 그 서민들이 그 반값 아파트 아닙니까? 주택만 분양받아서 주택값만 지불했으니까 토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도와주는 규정이, 보호하는 규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계약 체결한 것은 임대차 계약, 채권 계약인데 지상권 설정된 효과가 생겨요. 3번의 토지 임대료. 토지 임대료는 해당 토지 조성 원가, 이 조성 원가는 공공택지의 경우고요. 이에 1년,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또는 감정가, 이거는 공공택지 외 민간택지를 전제로 해서 역시 똑같은 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이걸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답은 제가 1번 틀리긴 했습니다만 3번 구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토지 임대 분양주택을 주로 서민들이 받는데 이 임대료가 비싸면 거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느냐,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느냐, 시가는 아니고, 그죠? 조성원가 훨씬 싼 거잖아. 공공택지에서 희생하라는 겁니다. 공공택지가 조성원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지은 경우는 민간택지에서는 감정가, 이자율 적용해서 이 정도니까 이제 싸게 되는 것이고, 둘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서로 바뀌면 틀립니다. 4번의 토지주자는 토지 임대료 약정을 체결한 후에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2년 지난 다음에나 증액 청구하라는 거예요. 증액을 청구. 이것도 그 보호인데, 임차인 보호인데 2년이 지나야지만 증액 청구해요. 2년. 135 아닌 거 2년. 다 이것도 쓰잖아요. 여기서도. 그 다음에 5번의 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동의도 받아야 재건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분양주택 받은 사람 보호를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거부, 정당한 사유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지법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농지법은 두 문제 나오는 법인데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농지법은 한 문제에 맞출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농지법에서는 원래 출제하는 사람들이 한 문제는 쉽게 내게 돼 있고 한 문제는 어렵게 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농지법 두 문제가 다 전체 문제인데 이거를 두 문제 다 맞추게 하면 농지법에서 만점 얘기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난이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만 그냥 이거를 양도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 농지법이 뭐 중개실무보다 그 조문수사 농지법만 해도 많은데 이거를 두 문제를 다 맞출 생각이면은 너무 깊게 들어가야 돼. 그럼 비효율적인 공부가 돼. 그래서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좀 핵심만 하고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는 건 빼고, 그래서 한 문제 정확히 맞추면 합격이고 한 문제 더 맞추게 하는 건 너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내게 돼 있어가지고 한 문제 맞추면 돼요. 근데 한 문제도 못 맞추면은 뭐 포기한다 해서 한 문제 못 맞추면 안 돼. 쉽게 낼 수 있는 건 맞춰줘야죠. 한 문제가 중요한데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이거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오늘도 이제 이거 짧은 거 뭐 약 1시간에 걸쳐서 그냥 할 겁니다. 이거를. 자,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 1번 농지법 규정한 농지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거. 1번 농지는 그 지목이 전답과선 중 하나? 아니죠. 전답과선은 지목은 농지 지목 맞는데 이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토지 현상 갖고 따져서 농사 실제 지으면 농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답과선이라도 농사 안 지으면 농지 아닙니다. 전답과선이 아니더라도 농사 지으면 농지가 되고 실제 현상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2번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이 이게 다년성 식물인데요. 다년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농지죠. 3번에 농지에 설치하는 축산물, 특히 축사부지 농지에 해당된다라는 거.
농산물 생산소를 뭐 비닐하우스 부지, 버섯 재배에서 당연히 농지죠. 축산물 생산소 부지는 축사부지도 농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인사에 그대로 설치하면 되는 게 축사입니다. 전용 아니에요, 이거는. 4번에 초지법에서 조성된 초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셋 중에 하나죠. 우리 초지는 초지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초지법 적용 받으면 돼서 농지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외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지법 초지인데 또 하나는 우리 전답거선이 아닌 땅이라면은 농지가 될 수 있는데 농지가 될 수 있는데 농작물 경작에 3년 이상 계속 이용돼야 농지로 봐요. 3년 미만에 불과한 것은 농지 아닙니다. 전답과세는 잠깐만 농지는 농지대 전답과세는 아닌 땅. 그리고 또 하나가 임야인 상태에서 산지 전용허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산지 그대로 임야 그대로 전용거처 없이 임야인 상태에서 농사지으면 그거 임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농지에서 빠지는 거. 자, 5번에 조경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재배하는 땅은 농지에 해당한다. 원래 수목이 보통 수목을 재배하는 게 임야 아닙니까? 그런데 조경이나 관상용 수목처럼 손만이 가는 것은 요거 농지에 해당이 돼요. 이 지을 땅이. 그런데 이것도 괄호 속에 조경 목적으로 이미 식재한 것은 재배 목적에는 조경 목적으로 식재했다라면은 조경용 수목을 사서 정원에 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농지 아니에요. 제외. 정확합니다. 1번만 틀렸고요. 2번에 농수산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1번 조경 관상용 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거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아니다. 정원이니까 조경 목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임야인 상태에서 산지 전용 허를 거치지 않고 인삼 재배에 사용된다. 이거 농지에서 제외된다 그랬잖아요. 초지만 초지니까 제외되는 겁니다. 4번 4년 동안 옥수수를 경작해온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되면 전답거선이 아니죠. 전답거선이 아닌 땅이면 적어도 3년 이상 계속 이용돼야 농지 3년 미만은 제외된다 그랬잖아. 지금 4년 동안 옥수수를 재배했네요. 그러면 3년 이상에 들어가죠? 농지죠.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한다. 임야. 농지 아닙니다. 산지. 자, 그래서 4번만 되고 3번에 농수산 용어가 잘못된 것은 농지부산 용어. 여기서 농업법인이라 하면 영농조합법인과 업무집행권자 중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합쳐서 부르는 거 정확합니다. 3분의 1 이상. 2번에 작용이라 하면 작용. 이건 이제 경영보다 조금 작은 개념이죠. 스스로 경작한다. 소유농지에서 주로 이제 스스로 경작하는 걸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단식물 재배, 상시 종사하든지 농작업의 최소 반 이상을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서 경작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역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재배하는 것을 합쳐서 3번에 위탁 경영을 한 경영을 맡기는 게 위탁이에요. 예외적으로 이제 위탁 경영 가능한데요. 본인이 경영해야 되니까 자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분의 일부를 위탁하여 향하는 이게 위탁 경영입니다. 4번 농지 전용이랑 옮길 전자를 쓰죠.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단식물 재배 외의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농지 전용 맞아요. 5번에 농지를 농지의 계량시설과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사용할 때는 농지 전용에 해당한다? 전용 아니죠. 이건 농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노수로 부지, 계량시설 부지, 농지에 관련된 거 다 농지입니다. 농축산물 생산, 아까 축사부지, 농지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용 아니죠. 5번이 틀렸고 4번에 농지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실제로 작년 문제네. 그러니까 작년 문제도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싣고 한 문제 까다로운 거예요. 항상 그렇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 농지법상 용어인데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 과수원이든 어디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면 농지라고 했잖아요. 지목에 상관없이. 그럼 이건 틀렸죠. 이게 농지잖아요. 아주 쉬운 거예요. 이런 걸 틀리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여기서도 그 아래 숫자 있지만 숫자 갖고 푸는 문제 아니었거든요. 1번이 정답이에요. 실전에서는 요거 나왔으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우린 공부니까 보겠습니다. 2번 소가축 80도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의 정상기에는 농업을 해야 한다. 자, 우리 농업인 개념 중에서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 아니면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할 때 약 4개월 120일 그 중에 하나잖아요. 어느 것 하나면 농업이냐. 그럼 소가축은 100두 이상이 되는데 80두니까 그거는 안 되지만
1년 중 150일 때문에 120일 이상에 해당되어서 농업일이 되는 겁니다. 3번은 3,000제곱미터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게에는 농업일에 해당한다. 우린 농업에 종사할 때는 면적으로서는 땅 면적에서는 1,000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취미용농이 1,000 미만이니까요. 1,000 이상. 아니면 시설 농업을 할 때는 330 이상이 되고요. 땅이 없다? 1년 중 90일 이상. 아까 축사업은 120일, 농업은 약 3개월은 충분히 농사가 된다. 90일 이상.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80일은 90일 이상이 아니어서 안 되지만 3,000제곱미터 농지 이것 때문에 농업일이 되는 거 1,000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해설은 뭐 역시 다 해놨지만 우리 농산물이 연간 1년 동안 판매액이 한 달에 10만 원꼴로 해서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이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4번에 인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에 4년인 지목이 전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지목이 전이면 전닭과 선 중에 하나고 잠깐만 농사지도 농지 아닙니까? 그런데 4년씩이나 농사졌대. 당연히 농지죠, 그러면. 5번에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경영도 위탁경영이죠. 전부 내부 다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농지 소유 취득 단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면 많이 쓰진 않는데 우리 농지의 그 소유 파트가 이제 농지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그게 나오는데 자, 우리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농지를 소유하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은 자기 경영에 쓰라는 겁니다. 자기 경영에 써야 되니까 남에게 못 빌려주는 게 원칙이고 자기가 해야 되니까 쓸 것을 정당한 소유에 안 쓰면 처분 의무도 생기는 것이고 경영할 사람이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취득할 때도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아야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농지법에서는 자기의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원래 경영해야 소유할 수 있는데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소유를 농지법에서는 정하는 게 있어요. 다른 것은 예외적 소유 못 정해요. 요거만 제가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가나 그냥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이 중에 일부는 나중에 제가 두음자로 외울 것이고 국가지자체 행정청이라면 경영 안에도 소유할 수 있잖아요. 학교 등의 실습지, 농업고등학교 등이 애들 가르치려고 실습지 등으로 취득한다. 목적 사업을 해서 취득하는 거죠. 이거 이제 경영 자체는 아니지만 목적 사업을 해서 취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3번에 주말 체험 영농이면은 취미 영농이니까 경영하는 건 아니잖아. 취미 영농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농, 농촌을 떠나는 이농할 때는 적어도 8년 이상 경영하다가 8년 이상 경영 후 이농할 때만 8년 이상 이 정도가 될 때만 이농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상속이나 유증 포함해서 상속받는 것도 농사 안 짓는 자식도 상속받아 소유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담보농지 취득이라고 해서 금융기관 등이 농민에게 돈 빌려주고 담보 잡아놨다가 농민이 돈 안 갚을 때 본인이 경영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금융기관이니까 직접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채권 회수를 위해서. 그 다음에 7번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 간단한 전용 신고를 했다. 아니면 전용 협의,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나 전용 협의나 다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쓰고자 이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을 농업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1,500제곱미터 미만의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 부지 등이라고 해서 이 농원은 농업 경영할 목적은 아니고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과 도시민이 농촌 체험하라고 하면 농어촌 관광 휴양지에 있는 농원 관광용으로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1,500. 그 다음에 이제 영농요건 분리농지라고 해서 농사지을 영농요건이 상당히 불리한 농지. 영농요건 분리농지 왜 불리하냐? 농업진흥적 밖의 농지를 전제로 하는데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라면 기계화 영농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농에서 8년 이상이 나왔는데 나오지 이제 1,500, 15% 이것도 좀 기억하실 수 있는데 이거 영농요건이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 안 해도 농사지을 땅 아니잖아.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별법에 의한 거 이것만 다 일일이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다, 공토법에 따라 수용한다. 무슨 법이야, 이렇게 나오면, 이건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다. 보시되, 다른 개별법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공익목적으로 해서 미리 비축해 놓은 그 비축농지가 있어요. 비축농지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예적서를 얘기를 했는데, 1번 보시면, 다음 중,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는 이 경우. 1번 종묘 기타 농업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서 필요로 하는 과수,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목적 사업 수행. 이게 학교 등의 실습지로 제가 가볍게 표현했던 겁니다. 학교 등의 실습지. 목적 사업 수행해서 하는 거, 예의적 소유. 주말 체험을 하려고 취득해서 있었고. 3번에 농업지능 지역 밖의 농지 중에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0% 이상인 농지로서 0에서 하는 농지. 이게 영농요건 분리농지라고 0에서는 정해놨는데 이것이 틀린 게 15% 이상이 돼야 되잖아. 10% 갖고 안 되죠. 4번에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다. 전용 8년 이상 경영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거. 8년 이상 이농 정확합니다. 3번이 틀렸죠. 2번 문제. 다음은 농지 소유 상한제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거. 여러분 농지 소유 상한제는 농지를 최대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나 그런 얘기인데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의 소유 상한제 없어요. 대규모 영농 육성으로 해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없고 농사 안 짓는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이야. 요거 주말 체험 영농, 이농, 상속.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말 체험 영농이나 이농이라면 이거 자체로 농사 안 짓는 게 전제돼 있죠. 그러니까 요 경우 이제 주말 체험 영농은 세대당 1000 미만. 요거는 개인당 10,000 미만. 근데 상속 같은 경우는 요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상속이라면은 이 상속이라는 말 속에서는 상속받은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안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속받은 자 중에서도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이 붙어야 돼요. 그게 만까지입니다. 상속농지 중에서 만, 여기 이제 1000이고요. 1000 미만이고 그러면 옳은 것 했는데 1번에 상속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는 1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하나여 농지를 소유하시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요. 상속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주의하시고 2번에 5년 이상 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이농 당시 소유농 중에서 1만 제곱미터 이내 것에 하나여 소유할 수 있다. 이거는 앞에 틀렸죠? 8년 이상 경영으로 이농한 자가 전제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3번에 주말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세대원당 1000 미만. 요거는 어디가 틀리냐면은 1000 미만은 다 좋은데 지금까지 1, 2, 3번이 다 숫자는 다 줘요. 그런데 3번은 각 세대원당이 틀렸어요. 1, 2번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 각 사람당인데 주말 체험은 어느 사람이 취득해서 전체 세대가 같이 취명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세대원당이라고 원을 빼야 돼요. 세대당이라는 것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따지겠다는 거예요. 각자 소유가 아니고 총면적으로. 줄이면 말이 세대당이 되지. 세대원, 원당이 아니고. 그게 틀렸고. 4번에 주말 체험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한국농어총회에 위탁하여 임대를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된다면 소유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임대 사용되는 기간 중에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우리 소유상한에 걸리면 일단 초과분은 처분 의무가 생기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한국농어총공사 등에 위탁하여 빌려준다라면 그 빌려주는 동안은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처분 의무가 안 생기겠죠. 그런데 4번은 틀린 게 취미영농은 남에게 못 빌려줘. 본인이 취미영농 하려고 취득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 남에게 못 빌려줍니다. 임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5번처럼 나머지 8년 이상 이농, 여기 이농이든 상속이든 둘 다 해당된다고. 이런 경우는 농어총공사에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에 사용된다면 소유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임대에 사용되는 기간 중에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가 맞는 겁니다. 다른 거 왜 틀린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쉬고.